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소속 여파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별 움직임이 없어요, 보니까. 계속 횡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시황은 그대로인 건 맞는데 돌파를 하냐 아니면 다시 빠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다이버전스 형태를 형성하느냐, 이렇게 비트코인은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대외적인 이슈를 좀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좋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 전통적으로 위험 자산은 반대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지만 나스닥은 좀 괜찮았는데 비트코인이 좀 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러면 위험 자산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신호들의 일종의 나중에 되면 다이버전스 형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랑을 봤을 때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은 디커플링 관계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형태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이게 자체가 다이버전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다이버전스라고 하면 뭐 가격은 떨어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간다던가 하면 상승 다이버전스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면 그럼 이것도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다이버전스를 적용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 뭐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난리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실업수당에 대해서 좀 침체 시그널로 가서,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약해진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더 좋아지고 있냐면, 이제 배드워치를 보면 원래 이제 중간에 얘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부채 한도에 대해서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바로 이제 이게 올라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다시 동결이 대세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5일 정도 남았을 때 이 정도면 거의 지금 일단 예상치 자체가 동결로 거의 가닥을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상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계속 동결을 예전부터 이 금리가 인상하는 쪽에 훨씬 더 높은 퍼센트를 보여줄 때도 요번 달은 동결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동결을 보고 있고, 동결이 되는 순간부터 자산시장이 되게 재밌는 형태가 좀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산시장에 대해서 금리를 동결했던 나라가 사실 한국이잖아요. 지금 한국 보면은 증시가 나쁘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동결이 되면서 이 신흥국에 있는 이 상승세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 특히 미국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빅테크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약진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다는 것은 결국 4차 산업 관련해서 되게 붐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결국은 코인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났을 때 금리가 인하가 되기 전까지 되게 좋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는 이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트를 보면 되게 막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런 형태로 보이지만, 그리고 되게 지루하게도 보이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음으로써 얘가 이걸 상방으로 돌렸을 때 여기는 매우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에 되면서 지금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이 특히 이번에 SEC가 증권이다라고 막 걸었던 코인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당분간은 조금 약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약세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더 많이 떨어질 만큼 더 큰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다이버전스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보통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저점을 갱신을 하는데 보조지표는 올라가는 걸 다이버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트들도 지금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정도만 떨어져서 이만큼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요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면 그때는 좀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이제 영상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얘네가 해줘야 됩니다. 리플이 SEC한테 한 방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SEC 위원장에 감사하고 마음에 비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특히 보면 리플이 SEC에게 승소를 하면 거래소 제소 근거 자체가 약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SEC도 이런 거에 대비를 하고 있는 탓인지 자기네들이 패소를 하면 바로 항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이 항소를 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항소를 한 거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소송 자체로는 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리플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걸려져 있는 코베랑 바이낸스에도 영향이 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소는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똑같은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지만 해당 판결이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선례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시장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시장은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리플도 2020년 말에 SEC가 걸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2023년까지 온 거 보면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도 결국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정말 질질 끈다면 결과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질질 끌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리플이 소송을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진행을 해온 과정에 물론 2022년부터는 하락장이었습니다만 2020년과 2021년은 되게 암호화폐 좋은 해가 됐듯이 이 소송 자체가 지금 막 SEC가 소송을 건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시비를 걸었을 때는 안 좋게 작용을 하지만 이게 나중에 되면 리플처럼 그냥 안고 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반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선반영이 이미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 미국이 피해를 입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SEC가 너무 규제를 하니까 암호화폐 업계에서 미국에 대한 유출이 심화가 될 거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에 관한 것이고 비즈니스와 기업가 정신은 효율성과 혁신에 관한 거다. 그래서 규제 기간은 빠지고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이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 요번에 소송에서 이긴 다음에도 미국을 떠나서 아시아로 가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홍콩이 어쨌든 오픈이 돼 있고 중국도 좀 적극적인 스탠스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기시다가 웹3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리플은 사실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일본과 제일 관계가 많죠. SBI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이거나 아니면 가장 그 강성 홀더들이 많은 한국을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리플이 떠난다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이제 리플 그 홀더로서 좀 생각하는 바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정말 이 탈 미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미국도 되게 그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막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SEC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뭐 많이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날뛰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증권이니 아니면은 뭐 상품이니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하나가 될 거다 나중에. 지금 SEC가 뭐 이걸 관리 감독을 하겠어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하겠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핸들링을 가져오려는 액션이지, 사실 나중에 되면 주식도 토큰화가 돼서 우리가 이제 이미 코인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주식도 업데이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증권과 상품과의 뭐 유틸리티냐 이런 관계가 매우 모호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점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침이 있지만 결국 이 움직임들은 이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겪는 그냥 부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기영 대표가 되게 재밌는 걸 올려줬는데요. 정말 고점일 때는 엄청난 그 환호의 재료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 2017년의 고점도 CME가 개장을 했을 때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의 고점 때도 선물거래 ETF가 개장할 때가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2023년 6월 1일에 홍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싶었는데, 그 전에 많이 올랐다면 이게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 또 부처빔 때는 코인베이스 상장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게 소문의 사고, 이슈의 판다에 대한 그 이슈 물량을 넘기기 위한 환호의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홍콩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그 전에 이미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홍콩이 개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뭘로 보고 있냐면 2020년에 반감기와 같은 그런 재료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반감기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지만 막상 반감기가 된 다음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홍콩도 역시 이러한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저번에 김서준 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2017년의 장은 아시아의 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의 상승장은 미국의 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요번에는 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아시아가 다시 이렇게 지배력을 늘리고 있는 상태고, 미국은 많이 감소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핵심은 아시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뭐 요러한 모양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러한 모양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역 헤드숄더의 모양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헤드숄더의 뒤집는 모습이 역 헤드숄더니까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당장의 움직임이 별로 없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넘어와 보면요, 아직까지는 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하락세기 형태는 상방 이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바로 가느냐 아니면 떨어졌다가 가느냐, 뭐 이 차이인데요.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 24,600에서 25,000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이렇게 꾸역꾸역 올리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예측보단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라는 자리는 이 부분을 노려보면 좋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를 확실히 돌파했을 때 그때를 보는 게 맞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한 27,200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 뚫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 이 구간까지를 이제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럼 이제 27,200을 뚫었을 때는 다시 27,200에서 26,500 정도까지 넓게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영역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요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49% 정도를 넘으면 다시 비트코인의 복주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또 얘가 넘지 못하고 꺾이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하락 전에 만들어지는 고점에서 나오는 좀 패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대를 해보지만, 만약에 얘가 이걸 돌파를 한다면 그땐 또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좀 독주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건 알트코인이 조금 힘을 못 쓰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 체크하다가 좀 넘는다 싶으면 다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이고 주말 동안에 좀 움직임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기다릴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코인에 두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환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밖에 날씨도 좋고 하니까요, 좀 많이 휴식도 하면서 이제 장기 레이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텀만 잘 넘기면 다시 한번 변동성이, 우리가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보던 그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힘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이 똑같이 힘낼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물 멤버십 그리고 선물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